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랑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 기침 감기라서 중간에 기침을 약간씩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최대한 편집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듣고 계신 음성에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논리 규칙, 고전 논리의 자연 연역의 논리 규칙을 거의 다 배워봤습니다. 표준 자연 연역 규칙은 다 배워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 연역 규칙이 and에 대한 규칙, 그리고 이거나 조건문 이면 문장, 그리고 부정에 관한 규칙까지 우리가 다 배워봤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배우신 규칙이 이제 거의 표준 규칙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나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논리학을 정석적으로 배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이거나 없애 규칙은 사실은 그 선언적 3단 논법에 관련된 규칙입니다. 보통 디스정티브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규칙이고, 이 규칙은 사실은 우리가 좀 실용적으로 쓰기에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 규칙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많은 학술적인 기준에서 이 규칙을 표준 규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를 표준 규칙으로 좀 바라보고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도 이 규칙을 표준 규칙으로 안 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저기 때문에 어떤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우신 규칙은 실용적으로 쓰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표준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논리학 쪽에 조금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는 그러면 5월에 관한 표준 규칙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 알려드리는 경우에 의한 논증, 경우에 의한 증명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규칙이 있으면 파이이거나 싸이다 아니면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파이를 좋아해가지고 A이거나 B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으로부터 A거나 B가 참일 때 반드시 참으로 이끌어져 나오는 어떤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규칙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A거나 B가 참이라고 한다면 A를 가정했을 때 만약에 C가 나오고 B를 가정했을 때 또 C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C가 참이다 라고 여기는 이런 방식의 규칙을 우리가 표준적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 선언 제거 규칙으로 쓰자 해서 학술적으로는 이게 표준 규칙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전 논리의 표준적인 이거나 없애 규칙은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규칙 자체를 이해하기가 약간은 좀 어려워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또 증명의 길이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실용적 견지에서 이거를 표준 규칙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논리학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언 제거 규칙이 이거나 없애 규칙이 사실은 이게 표준이다, 오늘 나중에 배울 그 규칙이 표준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파생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규칙 중에 이중 부정어 없애라는 규칙 요거 배웠잖아요.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쉬우라고 제가 표준 규칙으로 집어넣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1935년도에 게르하르트 겐첸이라는 사람이 이 자연 연역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긴 했었고요. 물론 그때 야스콥스키라고 하는 다른 뭐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치 논리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자연연역 규칙을 또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특히 그 겐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규칙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많은 학자들, 그리고 실제 표준 고전 논리의 규칙이라고 할 때는 오늘 배울
고전적 귀류법을 또 고전 논리의 표준적인 규칙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술적인 논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고, 하지만 그 이중부정어업세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 규칙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배우는 이 규칙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이 규칙에 대한 규칙 자체에 대한 시험 문제는 오늘 연습 문제로 거의 끝날 겁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뭐 따라서 혹은 왜냐하면 문제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규칙은 대부분 조금 이전 규칙들과 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고전적 귀류법이나 경우에 의한 논증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표준적인 표준 이거나 없애 규칙,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수업을 위해서는 약간 가볍게 들어보시고요. 조금 자세하게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유튜브 영상이나 스마트 리드 영상을 좀 청취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좀 심화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요. 오늘 하는 증명은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논리학 입문 이외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논리학 수업을 할 때 고전적 기류법이 사용되는 이 증명은 약간 어려운 편에 들어가기는 해요. 수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어렵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증명이 좀 익숙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논리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뭐 덧셈, 뺄셈 정도를 했다면 이제는 곱셈이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약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추론 규칙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이거는 좀 실용적으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뽑아쓰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약간 한 단계 더 나간 자연 연역을 배워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수업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규칙이 한 4가지입니다. 4가지에 대해서 이제 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고전적 귀류법, 어려운 거 먼저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 의한 논증, 앞서 말씀드렸던 5월 제거 규칙, 이거나 없애 규칙, 표준적으로 학술적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보고 있는 이거나 없애 규칙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볼 거고요. 요 두 개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뒤로 의면 없애 규칙, 후권 부정이라고 하는 규칙이고, 요거는 실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실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고 쉬우실 거고요. 이면 없애 규칙과 뒤로 이면 없애 규칙,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면 있기는 보통 말하는 실로지즘, 3단 문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규칙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 실용적으로도 상당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규칙인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우니까 강의 초반에 좀 집중을 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고전적 귀류법과 오늘 배울 파생 추론 규칙들의 형식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부정어 너어 규칙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고전적 귀류법에 대한 요 규칙 자체가 부정어 너어 규칙, 이거는 그냥 귀류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고전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형식이 유사한데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가지고 한번 형식 한번 지금 읽어 보시고요. 경우에 의한 논증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가정을 2번씩 씁니다. 2번씩 쓰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이제 두 번째 가정인데도 별표가 2개가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요 부분 가정을 2개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가지 증명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뒤로 이면 없애 규칙은 약간 직관적으로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A면 B다, 그리고 not B다, 그러면 not A다, 뭐 이런 형식이니까 요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면 이하 규칙도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A면 B고 B면 C다, 이 두 개가 참이라고 하면 A면 C다, 이게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 버전으로 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부정언어 규칙은 이렇게 생겼고, 고전적 귀류법은 보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시면 조금 그 차이가 약간 보이시긴 하죠. 부정언어 규칙, 일반적인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문을 가정해서 모순이 나왔을 때 not A를 이끌어내는데, 고전적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 not A를 가정해서 모순이 이끌어져 나왔을 때 이게 이러면 not A가 되잖아요.
낱나데이가 되는데 이 이중 부정을 없애고 그냥 A 부정문이 이제 사라진 A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고전적 귀류법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모순만 보시자면 이중 부정 없애와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에는 고전적 귀류법 자체를 이중 부정어 없애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중 부정어 없애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게 이중 부정어 없애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학술적으로는 고전적 귀류법, 클래시컬 리덕티오 ad absurdum이라고 하는 식으로 라틴어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의한 논증은 표준 논리학을 표준적으로 학술적으로 볼 때는 이거나 없애 규칙으로 보통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이가 인덱스가 저 위로 올라가 있네요. 이건 좀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이면 없애는 표준 규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파생 규칙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 두 가지는 거의 표준 규칙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밑에 거는 표준 규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파생 규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파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 표현도 어떤 계보 같은 걸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최씨잖아요. 최씨에도 성씨 같은 거를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제 최가라고 하는데 최씨죠. 최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고려시대 뭐 중국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뭐 고려시대부터 해가지고 이런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학렬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최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때문에 경주 최씨 충렬공파가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주 최씨도 있고 전주 최씨도 있고 다른 최씨 뭐 계보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최가분들을 많이 만나면 최씨면 거의 다 똑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이런 줄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뉘기 시작을 하잖아요. 같은 전주 최씨도 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서로 자손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막 나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한 줄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이 파생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죠. 영어로는 지금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파생이라는 걸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상으로 한다면 어떤 표준적인 거에서부터 이제 따라 나온 것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 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규칙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규칙을 좀 쓰고 있는 거고요. 엄밀하게 보자면 고전적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든 규칙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부정어 너하고 이중 부정어 없애를 합쳐가지고 만든 규칙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경우에 의한 논증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표준 규칙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이거나 없애 요런 규칙을 통해서도 요 규칙이 이제 따라 나옵니다. 그거 증명하는 것도 오늘 좀 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전적 귀류법에부터 이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 보통 논리학이 이제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제 변증술이라는 걸로부터 이제 논리학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중세 시대에는 신존재 증명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문장 논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한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하에서 이제 20세기까지 발전이 없다가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조금 그 논리 형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불려왔습니다. 리덕티오 애드 업설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좀 보자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리덕션 투 업설드티라고 해서 모순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귀류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용어겠죠. 돌아갈 귀자와 그르칠 류라고 하는 게 이제 모순을 말하는 건데 모순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보통 귀류법이라고 하고 있고 영어 표현에서는 이런 걸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Proof by absurdity라는 표현으로 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고전적 귀류법과 귀류법은 서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표준적으로 배웠던 부정어 어휘 규칙 있죠. 이거를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어 어휘 규칙 배울 때 짧게 언급을 제가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귀류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죠. 너무 어려워 보일까 봐. 귀류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긍정문 A를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라는 게 이끌어져 나오면 그 A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형식이죠.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귀류법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하고요. 모순이 나오면 가정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형식이 귀류법의 형식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전공을 가든 논증을 제시를 할 때, 뭔가 따지기 시작을 할 때 이런 방식 되게 많이 씁니다.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그럼 모순이 나오지.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라는 논증 형식.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특히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시면은 상대방 전제를 다 받아들이면은 모순이 이루어진다. 당신 말이 참이면서 거짓인 게 나온다. 이렇게 당신은 얘기했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주장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100분 토론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귀류법의 방식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냈을 때 그 가정이 틀렸다. 당신 말이 옳다고 여겼는데 옳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 말은 당신이 했던 말하고 완전 반대되는 결론이 이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거죠. 원래 했던 이 가정했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귀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연역을 규칙으로 이렇게 배워서 뭔가 좀 되게 어색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텐데, 일상적으로 찾아보시면 귀류법적인 논증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고전적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 네, 그래서 고전적 귀류법을 하기 전에 귀류법이 사용된 논증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다면 그는 테오브로민 성분에 중독된다. 우리 집 강아지가 테오브로민 성분에 중독된다면 그는 구토를 하거나 심하게 앓는다. 우리 집 강아지가 현재 건강하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다면 그는 구토를 하지도 않고 심하게 앓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 집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라는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이 형식에 대해서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집 강아지는 식탁 위에 초콜릿이 있었는데, 철수와 영희가 놀고 있었는데 영희가 가지고 온 초콜릿을 식탁 위에 놔뒀다가 철수랑 어디 갔다 오니까 초콜릿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영희가 화가 나가지고 내 초콜릿 누가 먹었냐고 화를 막 내고 있을 때, 영희가 강아지가 먹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막 내는데, 철수가 자기 강아지를 비호하면서 아니야, 강아지가 먹지 않았어. 만약에 강아지가 먹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으면 그러면 중독이 될 거 아니야. 중독이 되면 지금 구토하거나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집 강아지 잘 놀고 있잖아. 그 말은 이제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죠. 초콜릿을 먹었다면 구토를 해야 되는데 구토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모순이 되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연습 삼아 번역 한번 해보시면, 우리 집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다면 A로 번역하시고 이면이니까 이면 적으시고요. 그는 테오브로민 성분에 중독된다. B로 보시고, 밑에 문장 똑같은 문장이니까 B로 번역하시고요. 그는 구토하거나 심하게 앓는다 라고 했는데 이건 없는, 처음 나오는 거니까 C거나 D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는 현재 건강하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다. 이거는 2로 한번 보시고, 우리 집 강아지가 현재 건강하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다면 그는 구토하지 않고 심하게 앓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집 강아지는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이런 식의 자연 연역이 될 텐데, 요것만 보시면 좀 익숙해지시겠죠? 나데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1, 2, 3, 4 하시면 5번 스타에서 가정으로 A를 하시면, 지금 확실하게 풀지는 않을게요. 지금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이 부분 한번 생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가 5번을 1번에 적용하면 이제 B가 나오겠죠? B가 나오면은 또 2번에 적용해서 C, D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3번에 2가 있잖아요. 3번에 2가 있으니까 4번에 적용하면 이면 없애가지고 not C and not D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not C와 not D를 이렇게 얻을 텐데, 우리가 지금 C이거나 D를 이미 얻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없애하시면 D가 나올 텐데 not D와 D가 서로 모순 관계가 되는 거니까 가정 A를 했을 때 모순이 나오는 거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걸로부터 이제 not A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난 논증이니까 한번 자연연역 연습 겸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귀류법이 사용된 논증 우리 논리학 논리학 사고 수업처럼 이렇게 좀 분석을 많이 하게 되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논증이다라고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전적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텐데 일반적인 우리가 본 귀류법은 A이면 A로부터 모순을 이끌어내서 not A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전적 귀류법의 차이는 뭐냐면 A가 아니라 not A를 가정하는 겁니다. not A를 가정해서 모순이 이끌어져 나오면 그냥 귀류법 쓰면 어떻게 되죠? 귀류법 쓰면 우리 부정어 없애 그냥 쓰면 여기서 not A를 얻을 수 있잖아요. not A를 얻었다면 이중부정어 없애 써가지고 A를 그냥 얻겠죠. 그죠? 요 과정 전체를 그러니까 부정언어와 이중부정어 없애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계를 그냥 합친 게 고전적 귀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정어 넣어 해가지고 이중부정어 없애 이 단계 있죠. 이 두 가지 단계 이거를 합쳐서 그냥 고전적 귀류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정어 not A에 대한 이 가정을 해제하고 그냥 A를 이렇게 얻는 방식 이게 고전적 귀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글로 쓰는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순이 나오면 n에서 스타까지로 그냥 고기로 했습니다. 고전적 귀류법 하나씩 다 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줄여서 고기라고 고기한 규칙이기도 하거든요. 고전적 귀류법을 이 고전 규칙이 이중부정을 없애나 고전적 귀류법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핵심 규칙이기도 합니다. 고전적 귀류법이 실제로 타당하냐,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관주의 논리라는 새로운 논리 체계가 나왔고 그 논리 체계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거의 무수한 논리 체계가 생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규칙이기도 합니다. 논리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전적 귀류법을 고려할 때 좀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는 부정언어 규칙과 고전적 귀류법이 상당히 유사한 형식이죠. 거의 뭐 형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긍정문 A를 가정해가지고 모순 이끌어내서 not A를 얻는 것과 여기는 부정문이 여기에 추가가 되죠. 한 어떤 문장에 부정문의 니게이션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고전적 기류법 같은 경우에는 not A를 가정해서 A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 기호 자체가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개 고전적 기류법과 기류법은 서로 구별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약간 상식으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냥 귀류법과 고전적 귀류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거의 구별을 하지 않는데 엄밀하게 보면 두 개는 구별되고 논리적인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할 때는 거의 완전히 다르고 그 역할조차도 굉장히 크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학 사고에서 논리학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전적 귀류법을 사용한 그 논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읽어보면 범인이 이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리추론에 관련된 문장이 나오는데 만약 범인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면 부정문을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고 않다면 범인은 출입구를 통과했거나 범인이 빠져나간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남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남겼다라고 이제 적은 겁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범인은 빠져나간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형사들이나 탐정들이 보다가 이 범인은 이 건물 안에 있다. 딴 데 도망간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으니까 건물을 뒤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론하는 방식이 범인이 건물 밖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안에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저기로 도망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출입 기록 같은 게 다 남아야 되는데 요게 없잖냐. 그러니까 범인은 안에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제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면 통과했거나 기록물을 남겼다라는 것인데 범인은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범인은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범인은 건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연연역 자체로 보시면 이게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A를 위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도대체 이 A는 어떻게 얻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장일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 고전적 규律법과 관련된 자연연역이 어려운 이유거든요. 논리 연결사가 원래 있던 거를 갑자기 지워버리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나왔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런 단순한 문장을 전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모순 이끌어내서 고전적 규律법을 쓴 건 아닐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데이를 가정을 한다면 암산 먼저 해보죠. 1번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하면 B이거나 C를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요거는 하나씩 적어볼게요. 1, 4에 이면 없애 이거나 C를 이렇게 얻었죠. 그러면은 이제 2번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2번과 오스타 해가지고 이거나 없애 하시면은 not C를 이제 그냥 C를 얻을 수 있죠. 그냥 C를 얻을 수 있고요. C를 얻었다면 3번과 6번이 이제 서로 모순이죠. 7스타에서 3과 6스타로 부정을 없애 하시면 이제 모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모순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 다른 가정 없으니까요. 나데이를 가정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냈잖아요. 나데이를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냈으니까 8번 해가지고 4스타에서 7스타로 고전적 귀류법 이렇게 쓰면은 A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대면으로 시험을 보고 서술형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다 라고 하면은 요런 자연연역 문제 푸는 거 무조건 내고는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증명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에서도 이런 방식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A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을 때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런 그 결론을 다시 긍정하게 되는 이런 방식. 네, 그래서 한국어로 이제 적으셨을 때 방금 보인 게 이제 고전적 귀류법을 사용한 증명을 보신 거고요. 고전적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표준 규칙만 한번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8번 부분 여기 가정은 동일하고요. 범인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모순 이끌어내고, 거기서 부정어 넣어 규칙을 써가지고 범인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다. 부정어가 이제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낱나데이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중부정어 없애를 써서 범인이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거의 9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전적 귀류법을 쓰면 8번 단계에서 거의 끝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뭐 한 줄 정도 줄였네요. 근데 고전적 귀류법을 쓴다면은 부정 없애. 그러니까 어떤 나데이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이 이렇게 나왔을 때 A가 이렇게 나오는 요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전적 기록법을 그래픽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나데이를 우선 가정을 하는 건데, 가정을 할 때는 항상 인덱스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1번, 2번, 3번, 4번도 되고 소문자 같은 거 그렇게 좀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나데이를 한번 가정을 했을 때 1번 전제에 의해서 범인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면 출입구를 통과했거나 빠져나간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선 가정을 해서 이거나 없애를 써주시면 B이거나 C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액시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게 그 가정이고요.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not B를 우리는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나 없애 하시면 C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네, C를 얻었는데 범인이 빠져나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not C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하는 거는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어 없애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모순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고전적 귀류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부정어 넣어에서 1번에 낱나데이를 넣고, 여기에서 이중부정어 없애서 A 이렇게 얻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 단계를 이제 생략하고 고전적 귀류법을 쓴다라고 한다면 CR 1로 적고 그냥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고 일일 연습 문제는 고전적 규류법에 대한 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 규칙 집어넣는 수준으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제가 좀 넣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해보시고요. 지금 처음 한번 해보실 테니까 이 영상 한번 멈춰 보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로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고전적 규류법과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전제가 거의 뭐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아주 특수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첫 번째, 펭수는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니고 나데이라고 번역하시고요. 수영을 하는 새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not be 라고 하는 게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부정, 문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로부터 이제 결론이 뭐를 이끌어내는 거냐. 펭수는 하늘을 나는 새이거나 수영을 하는 새이다 라고 하는 거, A or B이다 라고 하는 거에 이끌어져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뭐 다른 식의 논리학 입문 수업을 들으셨거나 다른 종류의 논리학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이거 드모르간 규칙 쓰면은 그냥 A or B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드모르간 규칙도 규칙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파생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배운 표준 규칙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논증이 얼마나 구체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논증 자체를 훨씬 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연연역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전적 규류법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or B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보통은 A or B가 나오면 A가 있으면은 이거나 너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가 어디에도 없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되게 어려운 측면인데요.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우선 결론을 가정해야 되는구나. 결론의 부정을 가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론의 부정을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or 문장이고 이건 and 문장이니까 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결론의 부정을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 결론 자체 A이거나 B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다면 모순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A or B를 이끌어내면 가정과 모순이 되겠죠. 그렇다면 A or B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A가 있으면 이건 없애가 되는데 A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A는 그럼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고민이 되죠. 한 가지 또 방식은 not A and not B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모순이 되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또 얻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좀 어려운데 약간 결론부터 여기 힌트로 해놓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풀어보시면요. 가정을 하나 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하나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스타도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이 두 개가 겹쳐진 상태니까요. 여기에서 A를 가정을 해주시고요. A를 가정한 상태에서 4 스타 스타에 3 스타 스타에 이거나 너를 해보죠. 그러면 A or B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A or B는 2번에 서로 모순적인 관계죠. 그래서 5 스타 스타로 2 스타와 3 스타 스타 부정어 삭제하시면 모순이 나오고요. 그래서 6 스타로 3 스타 스타에서 5 스타 스타로 부정어 너 해주시면 나데이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데이를 이끌어냈다면 이제 낫비도 이끌어내고, 그래서 나데이 낫비를 하면 모순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순 이끌어내면 여기에 귀류법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렵지만 한번 계속 가보죠. 7 스타 스타에 가정해서 이제는 B를 가정해보죠. B. 그리고 8 스타 스타 7 스타 스타에 이거나 너 하시면 또 A or B를 얻고요. 같은 방식으로 9 스타 스타에 2번과 8번을 써서 부정어 없애를 하시면 모순이 나오고요.
그러면 10스타에서 7스타에서부터 9스타로 부정어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not B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점점 제가 이제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not A가 있고 not B가 있잖아요. not B가 있으니까 11스타 해서 6스타와 10스타로 이고 넣어 하시면 not A and not B, 이렇게 이끌어지고요. not A and not B. 그러면 not A and not B가 여기에 모순이 되죠. 1번의 모순이 되죠. 옆에다가 12번은 여기 적어 볼게요. 1과 11스타로 부정어 없애하시면 모순이 이끌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낸 거죠. 쭉 가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3으로 해서 2스타에서 12스타로 고전적 귀류법을 쓰게 되면 A or B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좀 가려가지고 여기 적었는데 이게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로 사라져야 돼.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체적인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것까지만 하고 남은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not A and not B 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 A or B를 이끌어내는 자연연역을 그래픽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낫의 A or B를 어딘가에서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A를 가정해 가지고 다른 문장이니까 인덱스 2번으로 줘 주시고요. A를 한번 가정을 해서 여기에서 이거나 너 규칙을 쓰시면 A or B가 되겠죠. A or B가 되면 가정한 거에서 서로 모순이니까 부정어 없애 해주시면 모순 나오고요. 부정어 도입 규칙 한번 해주시면은 나데이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럼 여기 B로 이제 시작하면 되죠. 이건 3번이 되고요. 이거나 넣어주면 가정, 요거는 인덱스는 동일해야 되고요. 1번, 2로 그래서 3번 not B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거 넣어 규칙 하시면 not A and not B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글자를 제가 좀 못 적었네요. and B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우리가 가정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부정어 없애 주시면 또 모순 나오죠.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과 요 과정들 있죠. 요 과정들은 여기에서 부정어 넣어 규칙에서 서로 해제를 한 거죠. 사실 뭐 해제한 거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고, 요거 하나 해제가 안 됐죠? 해제가 안 된 건데 이거를 가정해서 모순이 나온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고전자 귀류법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픽 방식이 더 어려운 것 같다,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집어넣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스마트 리드에 올리는 게 만약에 너무 길어진다면 이런 거 제가 편집해가지고 넣도록 할게요. 100분을 좀 넘어가면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대로 거의 다 남길 예정이고요. 그럼 연습 문제 이제 하나씩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다음 논증의 결론을 표준 자연연역 규칙과 고전적 규류법을 사용하여 이끌어내어 보시오. 자연연역 하는 거니까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1번,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 조약에 서명했고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었거나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소련, 이거 엔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밑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과 소련, 미국 하나만 이제 주어로 나온 경우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를 그냥 하나의 A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이고 냉전의 긴장이 되었거나 B, 컴마가 여기 있고 이 전체 다음에 컴마가 있죠. 그러니까 A and B 다음에 이거나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 세계대전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C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전제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면 C, 이면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 조약에 서명했고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 조약에 서명했고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되었다라는 문장이네요. 요거는 사실 나중에 배울 그 경우에 의한 논증을 좀 배운다면 C면 A, B고 A and B이고 C라도 A and B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규칙 쓰면 바로 나오긴 할 텐데 그 경우에 의한 논증 규칙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운 자연연역 규칙만으로 이게 이끌어지는 건가? A and B가 결론인데 그렇다면 A와 B가 다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얻기가 힘들죠. C라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요게 될 텐데 요거를 가정해 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을 부정 한번 해보자. Not A and B를 한번 가정해 보시면 1번에 쓸 수가 있겠네요. 4스타에 1과 3스타에 이거나 없애 하시면 이제 C를 바로 얻을 수가 있고요. C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5스타로 2와 4스타에서 이면 없애 하면 A and B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A and B를 얻었다면 가정과 서로 이제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는 거니까 6스타 해서 5스타에 부정어 하시면 모순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가정으로 not A and B를 해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낸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7번에 3스타에서 6스타 해서 고전적 귀류법을 이렇게 쓰시면 E and B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더 분명하게는 요거 A, B, C 전부 다 이제 한국어 표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더 자세하겠죠. 요것도 연습 문제 답안지 보시면 이제 다 나올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증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전적 귀류법 혹은 귀류법과 이중부정 제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여기 이제 자연연역 풀 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어떤 고전적 귀류법이나 이중부정 없애가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표준 자연연역 규칙만으로 이게 사용되는 건지 한번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꼬아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국제적 경조가 필수적이지 않다 하면 나대이고요. 개별 국가의 국제법만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B. 2번 개별 국가의 국내법만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규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 라고 나오게 되네요. 이거는 보시면은 결론이 A인데 위에서 그냥 A를 얻을 수가 없죠. 전부 다 not A 같은 것만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이걸 부정 한번 해보시죠. 결론을 한번 부정을 해보시면 1번에 넣어서 이면 없애하면 B가 나오겠네요. B가 나오죠. B가 나오는데 2번과 서로 모순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순이 이끌어지는 거고 모순이 이끌어진다면 고전적 귀류법, CR 규칙, 클래시컬 리덕티오, CR 규칙 써가지고 A를 바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풀었으니까 일일 연습 문제 나갈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이게 답을 제가 이미 적어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인을 한번 해서 연습 문제 푸실 때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인공지능이 완벽한 자율성을 가지며 이면이니까 이고 문장이네요. 모든 도덕적 책임을 진다. 인공지능이 모든 도덕적 책임을 진다. B. 라는 문장이 라는 주장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로부터 결론이 따라서 인공지능이 모든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t B네요. not B가 이끌어져 나오는데 not B 깜짝 놀랐네요. 이게 타당하지 않은 논증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전제가 하나 더 있네요. 인공지능이 완벽한 자율성을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요거는 not B니까 B면 모순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으로 B를 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 한번 봅시다. 가정으로 그냥 B를 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번에 A도 있고 가정에 B도 있으니까 이고너 한번 해보시면 2번과 3스타 이고너 하면 A and B가 나오겠네요. A and B가 나오는 거니까 1번에 서로 모순이죠. 그래서 5스타 1과 4스타에 부정 없애 하시면 이제 모순 나오고요. 그러면 그냥 부정어 넣어 하면 되겠네요. 5스타로 부정어 넣어 하시면 not B가 나오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가정이라는 거를 냈지만 지금 고전적 귀류법이나 이중부정 제거 이런 거를 쓰진 않았죠. 전혀 쓰지 않았으니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그 논리학을 좀 깊게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수업을 누군가가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전 논리가 필요한 증명인지 아니면 고전 논리가 전혀 필요 없는 증명인지 요거 구별하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증명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식의 문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실 문제는 전부 대부분이 이제 고전 논리 하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논리와 사고 수업을 듣는 상황이고 표준적인 자연 연역 규칙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낸 거니까 약간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논증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네요. 고전적 기록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전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선 나대이로 해보죠. 엔드 문장이 여기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현대사회의 사법 시스템은 근본적인 정당성을 잃는다. B로 그냥 번역해보고요. 현대사회의 사법 시스템은 근본적인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다. 난나데이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는 이중부정 문장인데 요거를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이 자연연역 같은 거를 배우지 않으신 그렇게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난나데이니까 결론이 그냥 A로 나오는 거하고 동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론이 난나데이로 나오느냐 아니면 결론이 A로 나오느냐 요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같은 뜻이라고 그냥 똑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특히 자연연역 같은 거 제대로 배우신 여러분들 같이 섬세하게 이 논증의 구조를 보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요거나 요거 증명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전적 규律법을 무조건 써야 되고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고전적 규律법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한번 보죠. 난나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죠? 나데이면 모순이 나온다라는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정을 한번 3스타에서 가정을 해서 나데이를 가정하시면 4스타에서 1, 3스타에서 이면 없애 하시겠죠? 그러면 B가 그냥 나올 거고요. 5스타에서 2번 4스타에서 부정어 없애하시면 모순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나데이로부터 모순에 어떤 규칙을 쓰면 되죠? 3스타에서 5스타 부정어 넣어 하시면 난나데이가 나옵니다. 이 규칙 전체에 이중부정어 없애가 사용됐나요? 안 그렇죠? 고전적 규律법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용할 필요 없다.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결론이 이게 아니라 그냥 A였다. 결론이 A를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였다. 그렇다면 7에 이게 이중부정어 없애가지고 A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낱낱이가 있고 없고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런 차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더 심화해서 제가 어려운 수업을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요런 거 제대로 설명도 안 해드리고 그냥 시험 문제 내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업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좀 모든 걸 보는 수업이니까 요런 것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PSAT나 리트 문제를 좀 본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거 동일한 걸로 보시고 고전적 기록법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다 당연하게 타당하게 여기는 그런 체계를 다 실용적으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구별은 좀 필요 없겠지만 기왕 논리학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차이도 이제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경우에 의한 논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의한 논증은 그 사실 자체는 좀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인데 이렇게 규칙을 가정을 해가지고 적어야 되는 게 표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당신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당신은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할 것이다. 중간에 있는 저 같은 중산층도 있겠지만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볼 때 당신이 부자라면 죽는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죽는다. 그러므로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주고 그 모든 경우에 C라는 결론, 죽는다는 결론에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냥 죽는다고 보면 된다.
요런 거죠. 뭐 더 강한 논증 형식은 뭐 있겠죠. 당신은 죽거나 혹은 산다. 당신이 죽는다면 그건 그냥 죽는다는 뜻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산다면 언젠가는 죽는다. 지금 죽는다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다른 거겠죠? 그래서 조금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그거는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이다. 그 언젠가가 지금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당신이 지금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시이다. 이런 식의 논증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의한 논증도 일상적으로 한번 사례를 봐서 보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논증 구조 자체를 분석하게 되면 약간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옆에서 한번 좀 보시면 당신이 A이거나 B이다. 부자이건 가난하다. 라는 이런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B면 C이다. 요것도 이제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왜 들어왔지? A면 C이다. 당신이 부자라면 언젠가는 죽는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또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그 전제가 있을 때 C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결론이 그냥 C죠. C인데 전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A가 있어야지 C를 얻을 수 있고 B가 있어야지 또 C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가정 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 A를 해서 이면 없애서 C도 얻고 가정 B를 또 해서 이면 없애서 C를 얻고 A인 경우에 C가 나오고 B인 경우에도 C가 나오니까 그냥 C라고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규칙인데 이때 가정의 위치 자체가 가정의 위계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동일한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를 해제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가정이 두 개가 있지만 스타를 동일하게 하나씩만 이렇게 쓰고 들여쓰기 위치도 이제 동일하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A인 경우에 선언지 하나에서 C가 나오고 선언지 다음 선언지에서 C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4에서 7로 경우에 의한 논증을 써서 이제 C를 이끌어낸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의한 논증의 형식은 사실 옆에 보시는 이 네모칸에 보시는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제가 A거나 B일 때 가정 A를 내서 우선 C를 이끌어낼 수 있고 가정 B를 내서 C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C라는 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 그래픽 형식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A를 가정해서 C가 나오고 B를 가정해서 C가 나온다면 A 올 B로부터 C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의한 논증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형식은 옆에 보시는 이 형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이 표준 규칙으로서 아마 연습을 약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파생 규칙을 배우는 이유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잘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표준 규칙으로는 이게 맞습니다만 여기 실용 규칙을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들은 실용적으로 쓸 때는 이 규칙을 쓰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넣어 놨습니다. 나중에 28절 연습 문제 풀 때는 이 실용 규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더 증명을 추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거나 B고 A면 C고 B면 C일 때 1, 2, 3의 경우에 의한 논증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실용 규칙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문제에서는 이 자연 연역 규칙을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똑같이 적어라 뭐 이런 수업은 지금 아직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생 규칙 중에 경우에 의한 논증 좀 실용 규칙으로서 이렇게 쓰시도록 하시고 학술적으로는 요거 이게 표준이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의한 논증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 좀 약간 어려우셔도 그냥 뭐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표준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논리학에서는 요 규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경우에 의한 논증 자체가 표준 선언 이거나 없애 규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나 없애 규칙 있죠? 지금 우리 수업에서 표준으로 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는 한데 앞에 보이는 이 전제 자체에 부정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자연 연역이 나오면서 학자들이 잘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논리 연결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A와 B가 있으면 A and B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A와 B 사이에 and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는 하는 이 논리 연결사라고 하는 게
물론 뭐 현대에 와서는 많은 비판이긴 하지만 논리학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논리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가 되게 특이한데 이런 우리가 배운 이고 너어 규칙, 이런 이고 너어 규칙, 이면 너어 규칙, 이거나 너어 규칙 같은 것만으로 유일하게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자체로 이제 스스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and를 규정하는 그런 규칙 자체가 이거 너어 규칙이고 이거나를 규정하는 규칙 자체가 이거나 너어 규칙이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추론주의로 가고 증명론적 의미론으로 가고 여러 철학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 그러니까 이거 넣어, 이거나 넣어, 이면 넣어 규칙은 이거와 이거나를 규정하는 그런 종류의 규칙이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어 규칙 자체의 전제에는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and를 규정하는데 갑자기 부정어가 여기 포함된다든가 이거나가 여기 포함된다든가 하면 and가 그 자체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논리 연결사가 아니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고 이거나 이면 같은 문장을 규정하는 규칙은 이런 도입 규칙 이고 규칙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어 규칙이어야 되고 그 전제들은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식들이 있을 때도 이제 규정이 돼야 된다. 어떠한 이고 이외에 다른 논리 연결사의 개입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연의 규칙 중에 표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규칙은 퓨어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써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나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고 너어 규칙과 적절한 쌍도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걸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고 너어 규칙으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A and B가 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증명이 있고 B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이고 너어 규칙으로 A and B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고 없애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할 때 사실 너어 규칙과 없애 규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한 증명이 있기 때문에 A가 나온 것이라서 이런 규칙 없이도 우리는 요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A를 이끌어낸 이 규칙만으로 이고 없애 규칙 없이 A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 보통 이고 너어 규칙, 이고 없애 규칙 간에 서로 조화로운 규칙이 될 수가 있으면서 연역적으로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대칭이 좀 맞는 그런 규칙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제대로 된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나 너어 규칙과 이거나 없애 규칙을 요걸로 이제 바라볼 경우에는 요런 식의 표현이 좀 힘듭니다. 이거 너어 규칙의 전제에 해당하는 이 증명만으로 이거 없애 규칙 요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A가 나오는 요런 케이스의 증명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거나 너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증명만 있으면 A 이거나 B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표준으로 배운 이거나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B를 요것만으로는 전혀 이끌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두 번째로 이거나 없애 규칙 자체의 전제가 부정어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게 순수하게 이거나 규칙을 규정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요거는 표준 규칙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논리학이나 논리철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경우에 의한 논증으로 쓰고 있는 이거나 없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A라는 증명이 있으면 이거나 너어 규칙을 통해서 이거나 B를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 C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전제로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전제로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나 너어 규칙의 전제로 사용한 것과 이거나 없애 규칙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거나 너어 규칙에 A라는 문장에 대한 증명이 있고 이 증명을 여기에 가정을 해서 C를 이끌어낸 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넣어버리면 이걸로부터 C를 이끌어내는 게 제거 규칙의 어떤 사용했던 전제의 증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거나 너어 규칙과 이거나 없애 규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전제들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C를 바로 이끌어내는 또 다른 증명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나 너어 규칙과 이거나 없애 규칙 간에 서로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서로 대칭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한 올바른 제거 규칙은 이 규칙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표준 규칙으로 우리는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용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 규칙을 표준 규칙으로 그냥 생각하고 열심히 실용적으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규칙을 표준 규칙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경우에 의한 논증도 이끌어져 나와서 쓸 수는 있어요. 그게 되게 좀 논리학적으로는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도 좀 논문도 쓰고 최근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논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제지 같은 데도 좀 내고는 있는데,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에 약간 좀 쓸모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도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술적인 것보다는 약간 실용적인 걸로 남은 수업 시간 쫙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증명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우에 의한 논증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배운 표준적인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게 고전적 귀류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아주 특이해서 그 예시로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거나 B고 A면 C이고 B면 C일 때 그냥 C가 나오는 건데, 이 C가 나오는 거니까 결론이 하나잖아요. 그냥 C고 아무런 논리 연결사도 없는 결론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또 이끌어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런 증명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부정해 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내서 그냥 C를 이끌어내는 건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가 거짓이다를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그리고 한 번 더 가정을 해야죠. A를 이제 가정을 하면 2번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로 C를 넣고요. 그러면 C가 거짓이다와 C가 이제 서로 모순 관계니까 부정어 없애서 부정어를 얻을 수가 있고, 5의 7로서 부정어 넣어 규칙하시면 A가 이제 거짓이다를 넣고, 이제부터는 여기에 쓸 수 있죠. 1번에 써서 이건 없애 하시면 B를 넣고요. 이제 또 3번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를 하시면 또 C를 넣네요. 그렇다면 4번에 C는 거짓이다,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정어 너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요거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 이끌어냈으니까 4에서 11로 고전적 귀류법에서 이제 C를 얻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고전적 귀류법을 쓰는 증명과 쓰지 않는 증명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했죠. 논리학 상으로, 증명론 상으로, 자연전역 상으로 아주 델리키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논증을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 두 개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명, 경우에 의한 논증을 자연연역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여기 이 증명에도 아주 특이하게도 고전적 귀류법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세 문장으로부터 타당하게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물음표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건 경우에 의한 논증을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잘 파악을 하시면 이제 타당한 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시라고 한번 한 건데, 첫 번째, 내가 정신 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한다면 나는 지속 가능한 성숙을 모색해야 된다. A면 B가 되고요. 내가 경제 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한다면 이거 전혀 다른 문장이죠. C면 나는 지속 가능한 성숙을 모색해야 된다. B. 나는 정신 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하거나 경제 자본이 풍요롭기를 희망한다 라고 한다면 경우에 의한 논증 한번 써보시면 당연히 B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갑을병이 영민을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이 회사는 전도 유명하다. 이 회사는 영민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거나 민영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전도 유명하다. 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논증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찾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대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치를 가정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을 고려한다고 해도 A가 나오고 여기 이면 없으니까 B가 나올 뿐이죠. 만약에 C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낫비가 있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C 이거 같은 경우에는 B면 C다가 제가 번역을 제대로 한 게 맞죠? 두 가지가 되겠네요. B면 만약에 왜냐하면 문제다라고 한다면 요게 나왔을 때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not B가 나올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의한 논증을 고려한다면 B면 C다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C일 때는 그냥 C가 나오고 A일 때도 C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경우에 의한 논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전제를 문제에서 찾는, 왜냐하면 문제에 이런 거 나온다면 그런 걸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연역 연습 한번 해보죠. 경우에한 논증을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경우에한 논증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으로도 좀 보시기는 편할 겁니다. 근데 표준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연역에 쓴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한 논증도 좀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때 좀 쓰시고, 지금은 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연연역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하나씩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은 금속이거나 고체이다. B. 은이 금속이라면 은은 물과 공기 속에서 안정하다. 3번 은이 고체라면 물과 공기 속에서 안정하다. 4번 은이 물과 공기 속에서 안정하다면 은은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런 게 있을 때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따라서 문제라고 한다면 요거 경우에 의한 논증 쓰면 되겠네 해서 C 나오네. 그러니까 이면 없애하면 그냥 D가 나오겠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그냥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가정해가지고요. A를 쓰시고 6스타에서 2와 스타 이면 없애 하시면 C 나오고, 7에도 가정해서 B 쓰시고요. 그리고 3번과 7스타에서 이면 없애 C 이렇게 쓰시고, B로부터도 C 나오고 B로부터도 C 나오고 둘 다 가정해서 이렇게 다 나왔죠. 그러니까 9번에서 5스타에서 8스타로 경우에 의한 논증 쓰시고 그냥 C 이렇게 없고, 10번에 4, 9에 이면 없애 하시면 D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래픽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한번 보시죠. 왜 붙여넣기 해야 되나? 외워서 적어볼게요. A월 B고 A면 C고 B면 C고 C면 D이다. 그래서 결론 D 나오는 거네요. 자연연역으로는 경우에 의한 논증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시만, 그러니까 그래픽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라는 게 여기 전제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쓰이는 게 A이면 C에 우리가 가정을 A를 해서 이면 없애하시면 우선 C가 나오는 거고, B 이면 C에서 B를 가정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나 없애하시면 C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는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에온 논증은 우선 PB로 할게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게.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 인덱스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규칙 내에서 같은 위계에서 가정으로 두 개의 가정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의한 논증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 인덱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결론을 C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전제가 C면 D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나 없애서 C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위에 있는 가정이었고요. 가정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의한 논증이 좀 특이하죠. A올 B에 A로부터 C가 나오고 B로부터 C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C가 나온다 라는 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한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쉬운 규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이면 없애라는 규칙인데 좀 말이 예뻐서 이면 없애와 뒤로 이면 없애 이렇게 저도 한번 쓰기도 하고요. 논리학 교과서 같은 거 전통적인 한국에서 번역된 그런 책들을 좀 본다면 후권 부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겁니다. 이제 모더스 톨렌스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정권 후권 기억나시죠? A면 B라고 하는 이면 문장 조건문에서 앞쪽에 있는 거를 이제 정권 언테시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거 B 이거를 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권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B를
부정에서 정권의 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면 너어 규칙 있죠. 이면 너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전권 긍정이라는 규칙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권을 긍정해서 B라는 결론을 이 참이다라는 걸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면 너어 규칙은 A면 B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정권을 긍정해서 결론 B를 이끌어내는 거고요. 후권 부정, 뒤로이면 없애는 B라는 후권을 부정해서 정권에 있는 A를 부정하는 규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이제 모두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스는 보통 방법을 뜻하는 라틴어고요. 톨렌스는 이제 부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 방법 정도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한 선대 교수님들께서 번역한 거는 이제 후권, 정권이라는 걸 이제 집어넣어서 후권 부정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정권 긍정 같은 경우에도 모더스 포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포넨스라는 것도 이제 긍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더스 포넨스라고 하면은 이제 긍정 방법이 되는 건데, 우리 한자어 번역어에는 이제 정권 긍정이라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번역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로이면 없애 같은 경우도 우리 표준 규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뒤로이면 없애를 굳이 이 파생 규칙으로 전혀 쓰지 않더라도 표준 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보죠. 만일 생물이면 죽는다. 밑에 이제 번역이 좀 나오겠지만 이런 식 옆에 좀 적어 볼게요. 물이 죽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물이 뭐 죽는다는 생각을 잘 하기가 힘들죠. 물이 생물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형식 자체가 후권을 부정해서 정권을 부정하는 이런 형식이죠. 이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데이가 결론으로 나왔으니까 A이면 모순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권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가정해서 1번과 3번에 이면 없애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B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2번과 4스타의 부정어 없애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 모순이 그냥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요. A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이 나왔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6에 스타에서 5스타로 부정어 너에서 나데이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생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정하는 단계에 그냥 다 생략해 버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뭐 세네 줄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해서 파생 규칙으로 제시가 되면 밑에 부분 요것과 같이 A면 B, B는 거짓이다. 그래서 3번에 2와 1로 뒤로이면 없애. 규칙 번호 잘 적어주시고 규칙 이름도 잘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A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생 뒤로이면 없애 규칙도 그래피컬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로이면 없애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입니다. 그냥 대충 보시고 이거 후권 부정이네 그럼 나데이 나오겠네 하고 이제 암산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경우에 의한 논증 추론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뒤로이면 없애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거는 12번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뒤로이면 없애 이렇게 한번 쓰시면 금방 끝나요. 한 뭐 세네 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C가 거짓이라는 거 가정해서 여기 2번에 적용하면 그냥 나데이 나오는 거니까 뒤로이면 없애 이렇게 쓰시면 금방 이제 또 부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증명을 줄인다. 여기 고전적 귀류법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13번, 14번까지 이렇게 갈 텐데, 줄여서 이제 9번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생 추론 규칙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좀 실용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논증의 결론을 뒤로이면 없애만 사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오. 요거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고전적 기류법을 우리가 배우고 이중부정어 없애를 배웠기 때문에 이중부정어 없애가 사용되는 건지, A만 사용되는 건지, 낱낱A를 이끌어내는 건지, A를 이끌어내는 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낱낱A인데 A를 이끌어냈는데도 고전적 이중부정어 없애나 고전적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시면 1번 봅시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설을 믿었다면 그는 태양 중심설을 믿지 않았다. 그는 태양 중심설을 믿는다. 따라서 그는 지구 중심설을 믿지 않았다. 뒤에 후권을 부정해서 정권의 부정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후권 부정만 쓰면 되는 거죠. 뒤로이면 없애, 뒤로이면 없애만 사용할 수 있죠.
사용,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다. 2번,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천동설을 믿었다. 그가 천동설을 믿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그는 지동설을 믿었다. 이건 조심하셔야겠죠. 후건 뒤에 있는 거 뒤로이면 없애를 하시면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얻을 수 있는 거는 낱나데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낱나데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A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본다면 그냥 뭐 또 같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고전 논리 뭐 다 쓰는 게 일상적으로 쓰는 논리가 고전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논리와 사고 수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후건 부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낱낱 A지 여기서 A가 나오려고 한다면 이중 부정어 없애를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고전적 귀류법을 무조건 써야지 A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뒤로이면 없애만을 사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추론을 바라보는 그 눈을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이는 거죠. 훨씬 자세하게 세상을 보는 거죠. 천사는 디테일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뉴턴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믿지 않았다면 믿었죠. 믿지 않았다면 나데이면 그는 갈릴레오의 역학을 믿지 않았다. 그는 갈릴레오의 역학을 믿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낱나데이. 뒤에 있는 후건을 부정해서 정건의 낱나데이를 얻은 거죠.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좀 어렵지만 잊지 말고 우리가 사소하게 쓰는 이 논리나 논증의 형식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섬세한 그 메커니즘들이 안쪽에 있다. 그 정도만 좀 아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그 논증이 언제 올바라지는가, 특히 연역 논증에서 타당한 논증, 그 규정, 정의 있죠. 저번에 첫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한 번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것만 이제 알아가시면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는 모든 전제가 참일 때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다. 혹은 논증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이 규정 아주 단순한 하나거든요. 요것만 아셔도 저는 뭐 다른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정말 기쁠 것 같은데 거기서 한두 단계, 세 단계 나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차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낱나데이와 A는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논쟁이 뒤로이면 없애를 바르게 쓴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하시오. 키토산이 물에 쉽게 녹는다면 이거는 잘 쓴 건지 아닌지를 보는 거네요. 키토산은 쉽게 소화된다. 키토산은 쉽게 소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토산은 물에 쉽게 녹는다. 이건 제대로 쓴 것 같네요. 그죠? 뒤로이면 없애 형식에도 잘 부합하고 서울발 KTX가 김천역에 정차한다면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서울발 KTX는 김천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발 KTX는 구미역에 정차한다가 나오는데 요거는 정건을 부정해서 후건을 부정한 이중부정어 없애까지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이제 나온 건데 요거는 뭐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죠. 특히 뭐 뒤로이면 없애는 사용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것도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증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자연 연역을 통해서 이끌어내 보시오라고 하는 건데 뒤로이면 없애 써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번역만 그냥 해보시면 가라앉지 않는다 나데이로 보시고 이번에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다면 B면 스펀지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다 나데이. 3번 스펀지 검색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면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쓸 수 있다. 이거 뭐가 좀 잘못됐네요. 왜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슬라이드 제가 좀 수정해서 올려놔야 될 텐데 나데이가 아니라 A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건을 부정해서 not B를 얻고 이면 없애 하시면 C를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뒤로이면 없애 하셔가지고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금속의 비중은 크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이끌어내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뒤로이면 없애 안 쓴다면 가정을 해야 되겠죠. 가정을 해서
B를 가정해 가지고 모순 이끌어내서 not be 이렇게 얻는 방식으로 써야 될 텐데 뒤로이면 없애를 쓰시면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면 이어 규칙이고요. 이건 실로지즘이고 이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보시면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면 나는 철학자다. 내가 철학자라면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나는 세계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그냥 조건문이니까 A 가정해 가지고 B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B를 얻었으니까 여기 2번에 쓰면은 C 나올 수가 있겠죠. 가정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요 단계를 그냥 축약을 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겠죠. 1과 2의 이면이어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피컬하게도 이렇게 그냥 바로 쓰면 좀 쉽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연습 문제 푸실 때 이거는 그냥 뭐 실로지즘으로 그냥 볼 수 있겠네. 이거 뭐 응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그냥 할 수가 있겠죠. D면 2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A면 2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런 것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번역만 한번 해보고 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이 일종의 유전학이라면 유전학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유전학이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면 유전학은 멘델이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같이 3. 유전학은 멘델이 처음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육종을 통한 품종 개량이 일종의 유전학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거짓이다. 이거는 이면이어를 이렇게 먼저 써도 편하겠네요. 뒤로이면 없애도 쓰고 이면이어 쓰고 A면 낫이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3번, 4번 해가지고 뒤로이면 없애 하셔도 되겠네요. 뒤로 이면 없애 하시면 not A 이렇게 얻을 수가 있네요. 바로 만약에 뭐 표준 규칙만 쓴다라고 한다면 한 뭐 5줄 정도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정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실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증이 이면이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판단하시오. 이것도 번역해 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죠. 채식주의자를 출간했다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대상을 받았다. 인터내셔널 대상을 받았다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따라서 한강이 채식주의자를 출간했다면 발판을 마련했을 것이다. 제대로 썼네요. 여기 보시면 제대로 쓴 거 알 수 있죠. 2번 우리가 그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다면 그 진술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 그 진술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진술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진술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면 그 진술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다. 요거는 A면 D가 나와야 되는데 D로부터 A가 나온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겠죠. 이게 뭐 보시면은 뭐 비트겐슈타인이 뭐 자주 쓰는 그 표현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표현 자체를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많이들 왜곡하시죠. 대중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왜곡하시고 좀 굉장히 확장해서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양자역학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 세상이 완전 다 바뀌는 것처럼 양자역학을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리학적으로 아무리 양자역학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초월적인 부분을 언젠가 뭐 설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이것도 뭐 대표적인 쿼테이션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말자.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좀 넘어간 주장을 학술적으로는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우주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유기물이라든가 어떤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봤을 때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외계의 어떤 생명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뭐 박테리아가 생명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소위 말하는 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균을 또 생명체라고 해야 되겠죠?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작은 단위 수준에서 뭐 벼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런 것들, 미생물 좋겠네요. 미생물 생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미생물 같은 것이 우주에 존재한다 이런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이 정도까지는 또 할 수가 있을 텐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신이 존재하는가 뭐 그런 것들. 근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좀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준의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추론하는 그런 근거까지도 우리는 아직 얻지를 못했다는 그런 수준에서 그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자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이 되겠죠. 뭐 저도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모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좀 대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말하는 걸 보면, 심지어 비트겐슈타인은 좀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정말 명확하지 않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빠르게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논증의 전제들로부터 결론을 지금까지 배운 자연연역 규칙을 모두 사용해서 이끌어내 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생 추론 규칙을 모두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따라서 문제, 왜냐하면 문제 이렇게 실용적으로 푸는 문제를 좀 많이 보게 되실 텐데, 그때는 이제 학술적인 논리학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실용적으로 잘 쓰기 위한 논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한 그 규칙, 특히 파생 추론 규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김유열은 검소하거나 성실하다. 김유열이 성실하다면 점차 행복해질 것이다. 김유열이 검소하다면 김유열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낫띠로 할게요. 4번. 김유열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점차 행복해질 것이다. 김유열이 점차 행복해진다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할 것이다. 따라서 김유열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할 것이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보시면은 B면 낫띠고 낫띠면 C니까 이면 이어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3, 4에 이면 이어 하시면 B면 C다가 나오고요. 7번에 B면 C다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보시면 A거나 B가 있고 A면 C다 있고 B면 C다 있죠. 1, 2, 6번이네요. 여기에서 우리 경우에한 논증 실용 형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2번, 6번에 경론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그냥 C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8번에서 5번, 7번에서 이면 없애 하시면 바로 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따라서 문제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거만 나오겠죠? 요 부분만 나올 텐데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2를 이끌어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 1번에 팽수가 김명중을 그리워한다면 팽수는 행복하지 않다. 팽수는 김명중과 함께 은퇴하거나 김유열과 남는다. 팽수가 김명중과 함께 은퇴한다면 국밥을 먹으면서 산다. 4번 팽수가 김유열과 EBS에 남는다면 콜라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콜라보 김명중과 국밥을 먹으면서 산다면 그는 행복하다. 팽수가 김유열과 콜라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그는 행복하다. 따라서 팽수는 G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겠네요. 김명중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이면 이어 쓸 수 있는 거 몇 개 있나 볼까요? 요거하고 요거 쓸 수 있겠네요. D면은 B다. 그리고 C면은 B다도 되겠네요. 그러면 7번에서 3번, 5번 이면 이어 C면 B다 얻을 수 있고요. 8번에 4번, 6번에서 이면 이어 하시면 D면 또 B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2번과 7번, 8번에서 우리 실용규칙 경우에 의한 논증을 한번 써볼까요? 경론 쓰시면 그럼 그냥 B 그냥 얻죠? 그렇게 하면은 B를
여기 1번에 적용해가지고 10번에 1, 9 해서 뒤로 이면 없애. 뒤로 이면 없애도 좀 축약했으면 좋겠네요. 나데이가 나오죠. 뒤업, 아니 뭐 뒤업 뭐 이렇게 볼까요? 뒤업. 그러면 나데이. 따라서 김명중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나데이 이렇게 나오고 축약 규칙 이렇게 파생 규칙 쓰면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SAT나 리트에도 이 결론 이끌어내기 아니면 반드시 참 찾는 문제 뭐 그런 데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문제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 연역도 알고 있으면은 이런 파생 추론 규칙 같은 거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쉽게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는 조금 더 복잡한 드모르간 규칙 같은 것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아시면 이제 실용적으로 쓸 거 많아지니까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시죠. 다음 결론을 지금까지 배운 추론 규칙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한번 보시면 1번 자유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시민은 생각하는 시민이거나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이다. 3번 우리나라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언론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것이다. 4번 우리나라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민은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이다. 가 나오겠네요. 요거는 상당히 이게 C인 게 좀 특이하네요. C면 B인데 B면 나데이가 나오잖아요. 이건 없애면 C를 가정하면 B가 해서 나데이가 나오는데 C 가정하면 A도 나오죠. 그럼 모순이네요. 나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치를 얻을 수 있으면 D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꼭 뭐 이중 부정어 없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가정으로 C를 한번 가정한다고 해보시죠. C를 가정한다고 하면 B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없애하면 나데이를 얻네요. C를 4번에 적용해서 이면 없애하면 A도 얻고 그럼 모순이네요. C를 가정해가지고 모순을 얻었으면 나C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나C 얻었으면 2번에 적용해서 이거는 없애하면 이제 D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연역 좀 써보시면 이거 이 D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을 텐데 나치가 있어야 될 텐데 나치는 얻을 수 있나? 그럼 C를 가정해서 모순 이끌어내면 나치 없겠네. 뭐 이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의 다른 뜻은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잖아요. 그래서 타당한 논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연역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을 만약에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논증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고자 할 때 따라서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오면 좋을까? 왜냐하면 문제네요. 수문전제 찾기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되게 기네요. 전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강렬은 타짜 세계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남들보다 타짜로서의 재능이 부족하다. 고강렬 타짜 영화 보신 분이면 아시겠죠? 만화책도 있죠. 타짜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고강렬이 타짜 세계에서 남들보다 타짜로서 재능이 부족하다면 그는 손기술만으로 타짜 세계에 살아남을 수 없다. 타짜의 세계에서 손기술만으로 살아남을 수 타짜의 세계가 손기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면 전혀 다른 문장이네요. 고강렬이 손기술만으로 타짜 세계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낱낱이가 되겠네요. 낱낱이 4번. 만일 고강렬이 남들보다 타짜로서의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닐 뿐더러니까 엔드가 되겠고요. 타짜 세계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되게 기네요. 그가 타짜 세계에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없는 문장이니까 C까지 했으니까 D 있네요. not E로 해볼게요. D이니까 5번. 마땅하지 않다. 고강렬이 타짜 세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면 없는 문장 같은데 그가 세계에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 좀 문장이 하나 빠진 것 같네요. 타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타짜 세계에서 들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2가 될 거고요. 결론. 따라서 고강렬이 타짜 세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낱낱. 왜냐하면 수문 전제를 찾아야겠네요. 번역이 이제 정확하다면 한 이 정도인데 낱낱의표를 얻으려면 여기서 뒤로이면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디를 얻어야 되고 나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not D and not A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not A를 얻으려면 여기서 not B를 얻어야 되겠네요. not B 얻으려면 여기서 뒤로 이면 없애야 되니까 C를 얻어야 되고요. C를 얻으려면 여기에서 not D가 있어야지 not C에서 이중부정 없애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not D니까 not D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not D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3번에 적용해서 not C였고 그래서 C 얻을 수 있죠. C 안 얻어도 되겠네요. 뒤로 이면 없애 하시면 not B였고 not B 얻어서 1번에 이거는 없애 하시면 not A였고요. 그럼 not A도 있고 not D도 있으니까 이거 넣어 해가지고 not D and not A 얻고요. 그럼 not E였죠? 그러면 뒤로 이면 없애가지고 F 얻어서 이 결론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꼭 필요한 거는 not D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타짜 세계에서 손기술로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타짜의 세계가 손기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수문 전제 찾기, 요런 문제, 특히, 요런 거는 아마 공무원 시험 국어에도 요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뭐 7급이나 5급 정도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문제 한번 이런 식으로 자연 연역으로 풀어보시면은 요렇게 푸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리트에서는 요런 문제 잘 안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좀 지문형으로 해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타짜 예시긴 하지만 어차피 논리 문제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게 그 예시만 좀 다르지 이 선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파생 추론 규칙까지 배웠으니까 문장 논리의 자연 연역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거의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진리표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문장 논리라고 하는 거는 구문론이라고 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것이고 이제는 의미론이라고 해서 어떤 그 문장이 참 거짓이 되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드모르간 규칙 같이 좀 실용적으로 보기에 유용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면 이거나 규칙의 그 표현에 대해서 번역하는 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문장 논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남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지난 이후일 텐데 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수로 논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항상 이제 5문제 이상은 무조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제로 제가 내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1일 연습 문제 꼭 좀 풀어주시고요. 1일 연습 문제 구글 폼 링크가 공지사항이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 올라가 있는 스마트 리드 안쪽에 있죠. 거기에 제가 최대한 링크를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누락되거나 가끔 그 링크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좀 잘못된 링크를 올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제 메일로 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마트 리드로 쪽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리드는 바로바로 제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메일로 보내실 때는 되도록이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논사라고 앞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거의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구글 메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도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급한 거는 제가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실 수 있고 수업 내용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불이익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